모두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잘 하셨나요? 이제 경선이 시작돼가지고 한 40%쯤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16개 시도당 개편대회 중에서 현재 호남 3개, 충청 2개, 그다음 제주까지 해서 6군데를 했고, 텔레비 토론 6회 중에서 4번을 이제 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4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번 주말이 아주 시도당 개편대회가 많습니다. 7군데, 금토일 해서 강원, 충북, 그 다음에 경남, 경북, 울산, 대구, 부산에서 7군데 하게 되니까 이번 주말까지 하게 되면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지역에 가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현상을 참 많이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광주는 가니까 그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전북은 그 큰 기업들이 2개가 이제 문을 닫고 곧 이어서 또 하나가 문을 닫을 예정이라서 아주 굉장히 침체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군산 같은 데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인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바람에 큰 타격을 보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많은 타격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부산도 가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특히 경남, 거제 그쪽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산도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토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당에서 민생경제에 대해서 각별히 좀 역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합니다. 지난번 개헌 당원을 바꿀 적에 민생 연석회의를 두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당원에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 구성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데 당과 정부와 이 시민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대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데 역점을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 대표 선거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점을 그 지역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을 이제 운영을 해서 당정 간의 협의를 잘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적인 운행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2020년 21대 국회 총선을 잘 치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평상시에 당의 소통 구조를 잘 만들고 또 당을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재정치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당을 잘 알기 때문에 당의 위험 요소가 언제 어디서 발생한다는 걸 대충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이번에는 당을 잘 발전시키고 당을 혁신시키는 그런 일에만 전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천도 객관적인 기준을 잘 정해가지고 아주 예측 가능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이 시스템 공천을 잘 하는 것이 당의 분열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의 기준 없이 좌파 세력을 만들려고 공천을 하다 보니까 잡음도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당이 분열이 돼서 선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 시스템 공천, 상향식 공천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건 미리 그 규칙을 잘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저런 기준이라면 나도 민주당에 가서 그 공천심사 신청을 해볼 만하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외부 인사들에게 그 미리 공천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그 당대표 본선에 출마한 우리 세 사람은 토론에서도 몇 번 다짐을 했습니다만 당락을 떠나서 언제나 원팀이 돼가지고 역할을 맡아서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토론회에서도 거듭거듭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리더십이 분명해야 그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야당과의 협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제가 잘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 항목이 당정청 협의회를 잘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개혁 입법을 잘할 것 같다, 두 부분에서는 제가 잘할 것 같다는 그 초선 의원들이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립국공과 함께 최근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한 흐름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기 총선 불출마도 선언하셨는데 남은 1년 반 동안 우리 정치 구도와 환경의 좀 변화 발전을 위해 어떤 과제와 소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20년 집권 플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언에 비해서 사실 이 플랜을 통해 후보님께서 어떤 청사진을 그리시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부각이 되거나 그려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모습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이 20년 집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플랜의 완성 후에는 어떤 모습을 좀 그리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세 가지는 있어가지고 그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표현은 뭐 피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세대교체라는 거를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정책 내용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면 그게 세대교체가 되는 거지, 그 나이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 지금 세대교체 얘기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쉽게 느끼는 거고요. 불출마한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당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앞으로 이제 그 여야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미묘한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치를 하게 되면 자꾸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가 있어서 이제는 재정치가 아니고 정말 당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년 플랜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정책이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유럽의 이제 그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 같은 것이 가장 잘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팔메가 암살 당할 때까지 18년간을 했죠. 그리고 토니 블레어도 영국 노동당에서 고든 브라운하고 합쳐서 4번 하고, 슈레더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떤 정책이 되려면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숫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구체적인 플랜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은 앞으로 당이 20년을 잘 가려면은 원오프 그 정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 정당은 되게 오프상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원의 구성원들도 되게 단순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SNS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온라인으로 입당한 권리당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만 가까이 되고 약정당원도 한 170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무브원처럼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일상적인 그 정당 활동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아주 큰 바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앞으로 개헌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방분권이거든요. 그런 지방분권을 기조로 한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 수 있는 그 토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방자치연구소도 만들고 또 당의 각종 중요한 회의를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당무회의를 실질화, 사실화시켜야 됩니다. 당무회의는 상임위별로 하나씩 들어가고 각 지역에서도 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하나씩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5, 60명 정도의 당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겁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그게 없어졌는데 그 당무회의를 해야 지역적으로 분야별로 균형 있는 그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아까 말한 민생 경제 연석회의는 그 민생에 관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당의 이 입법 기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구도 만들고 당원 그 자치회죠. 당원 자치회를 만들어서 지역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직장위원회라든가 대학위원회라든가 부문별 위원회도 운영돼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민감한 이해관계가 거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헌인데요. 아무래도 연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받으려면은 통풍 결단이 필요할 텐데 좀 쉽지 않아 보여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헌은 사실 한 세트로 논의돼 왔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에서 총리 추천제도도 또 민주당이 또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 또 두 사안이 연결해서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후보는 선거제도 개헌 요구에 응하는 대신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나 민생개혁 입법 협조를 촉구하는 거 같은데. 예, 선거구제하고 개헌은 거의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그 중대 선거구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되게 소선거구제를 많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연계되어 있는데 정부 안은 4년 연임 그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저희 당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당은 명확한 입장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뉘앙스로 봐서는 그 내각 책임제나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 정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라서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총선은 불과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만 그럼 도입할 수 있겠는가? 이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비례대표 숫자가 많지가 않아서 그 비례대표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이게 의미를 갖는 건데 많지 않아서 거기다가 조금 더 하는 거는 그 큰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더 논의를 더 아주 침착하게 더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은 하셨지만 당 내부적으로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청 간의 소통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발표할 시기고 그리고 또 청와대 참모진 비서관을 비롯해 참모진 인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출신으로서 최근에 이제 지역 언론도 연구를 했지만 인사의 지역 안배 중요성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청와대와 소통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문 실장 발언은 그분의 옛날 직함을 얘기한 것이지 지금 대통령한테 문 실장이라고 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분이 그 수석 비서관을 하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을 할 적에 당정청협의회 할 때 그분이 참석하셨다는 얘기지 누가 이렇게 왜곡해서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지금 대통령한테 문 실장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청와대 이제 비서진이나 내각의 이제 지역 안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 인사를 할 적에는 그 탕평 인사라고 해서 여러 분야별, 그다음 지역별, 또 세대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숫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더 적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 균형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당에서도 여러모로 이제 당정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챙기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자체 찾아가는 중에 모습도 있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와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좀 부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여론조사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문 대통령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지금까지 60% 중반, 60% 후반, 그리고 최근에 와도 60% 초반을 하다가 오늘 뉴스인가요? 거기서 50%대 떨어졌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60%대를 쭉 1년 이상 유지한 것 자체가 그게 좀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래 간 거죠. 60%대를 1년 이상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동안에는 그런 정도 하다가 50%에 이제 후반대로 좀 내려온 것 같은데 50% 후반대도 그렇게 낮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약간 높은 편에 속하는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성과 있는 행정으로 성과 있는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성과를 못 내고 계속하면 더 떨어지리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바로 당내가 이제 일사불란하게 그 정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개혁 입법, 특히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많이 처리해서 정부를 뒷받침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이 야당과의 협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원칙은 이때 유연하게 학자적 양심을 갖되 상인의 쓸기를 가지라는 말이 있듯이 원칙은 갖되 유연하게 여야 협치를 잘 해내는 일이 당으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좀 연결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음산분리 이슈가 좀 뜨겁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당 대표가 되시고 나면 음산분리부터 시작해서 규제 완화, 개혁과 관련된 작업들을 같이 하셔야 될 텐데 이게 본질적으로 어쨌든 그 지지층에서 상당히 반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참여정부에서도 합리하시면서 합리 FTA권으로 해서 청와대랑 지지층이랑 부딪히는 모습을 지켜보셨고 했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지 은산분리 의원님 입장 포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맥락은 옛날에 금산분리의 취지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쥐락펴락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자금의 흐름이 피처럼 잘 흘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그런 데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데들이 있고 강력한 성명을 낸 데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처음에 금산분리 반대할 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사회 환경이라든가 이 시장의 메커니즘 이런 것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산분리를 규제를 완화해서 좀 풀어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여야 간에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있어가지고 되게 합의가 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지지층에서도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장의 환경이 바뀌고 또 이렇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이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그런 정부나 입법 취지를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그 산업자분 쪽에서 한다면은 그건 그대로 다시 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언론 인터뷰를 보면 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팟캐스트나 일부 이제 저것의 매체들하고 주로 인터뷰를 좀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좀 더 많은 그 매체들하고 인터뷰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저는 다른 후보들보다 좀 적게 좀 인터뷰를 하셨었는지 좀.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개별 인터뷰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별 인터뷰를 하려면은 매체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정 과정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편향성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이제 개별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국회에 출입하는 매체가 제가 몇 개인 줄 몰라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개별적인 인터뷰하는 걸 그 중심으로 할 수는 없고, 이 간담회를 제가 정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그 국회 사무 설치 그 예산 확보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기 이제 뭐 예탄사라든가 국민 여론조사 부분에 굉장히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종시에다가 국회 분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예산 예결위에서 이 세종시에 어떻게 분원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를 사전 조사하는 용역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규모로 하는 게 좋을지, 이게 그 다른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을지 그런 것을 지금 그 국회 사무처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마 금년 가을쯤 나올 겁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뭐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오 후보께서는 이지스함까지 자처하고 계신데요. 그런 이런 경쟁이 옳다고 보시는지, 이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경쟁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희들이 3명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면 뭐 서로 친분 경쟁하는 거 없어요.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해서 그렇지. 예, 친하기로 말하면 뭐 다 친하지 뭐 그게 친분 경쟁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당대표이신 추미애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약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시지는 않았었는데 강한 민주당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기에 야당과의 협치에 이렇게 썩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법안들을 우리 단독으로는 막 하나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당과 협치는 뭐 필수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야당과의 협치를 현장에서 풀어가는 일은 주로 원내대표가 많이 하게 되죠. 그 지금 당대표의 역할과 원내대표의 역할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큰 틀의 협치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구체적인 개혁 입법에 관해서 협상은 이제 당대표가 중심에 대해서 이제 개혁 입법에 합의를 해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저하고 이제 홍영표 대표하고는 서로 이제 보조가 잘 맞는 사람입니다. 저하고도 같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오신 분이고 대화도 많이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하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해서 이 야당과의 개혁 입법에 관한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개헌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거구제라든가 개헌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이슈는 주로 당대표가
많이 챙기게 되는 것이고, 개혁 입법에 관한 것은 주로 원내대표가 이제 많이 그 협상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보조가 아주 중요한, 보조를 잘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말하는 강한 야당이라는 건 우리 내부적으로 강하다는 걸 말하는 거지, 야당한테 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질서 정연하고 기강이 있고 분열이 없는 이런 당을 말하는 거지, 협치할 대상한테 강해갖고 어떡하려고요. 네, 다음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요 이슈들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사실 지금 상대 후보 쪽에서는 금융개혁을 통해서 혁신 성장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이제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이제 후보께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경제와 공정 경제를 하면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구체적인 공약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쪽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다. 예, 민생 경제 연석회를 만들게 되면은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을지로위원회가 주로 이제 우리 당에서 어려운 민생으로 피해를 받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주로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을지로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주택 문제라든가 보육 문제라든가 물가 문제라든가 요새 같으면 폭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석회라는 건 뭐냐면 당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되는 외부에 있는 단체라든가 모임, 이 사람들도 참여해서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협의해 나가는 그런 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가 여기서 다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경제라고 하는 거는 금융개혁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지난 이명박 박근혜 동안 9년 동안에 국가 자원을 잘못 배분한 거거든요. 특히 4대강에다가 지금 넣은 돈이 22조 5천억이 아니고 지금 28조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12조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럼 40조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원외교, 거기에도 이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손실 발생한 거면 10조 가까이 이미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를 정도로 큰 손실이 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국민 세금으로 걷어서 하는 건데, 그런 큰 돈을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시키는 쪽으로 넣었으면은 성장 잠재력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과 자원을 잘못 배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재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혁신을 해나가야 됩니다. 금융개혁도 물론 필요하고 다른 분야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 관료들의 마인드, 이 혁신 마인드가 지금 굉장히 약화된 상태거든요. 경제 관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이명박 정부 때하고는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패러다임에 맞춰서 마인드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분 질의하겠습니다. 네, 영수증 진품 서류를 첨부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특급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데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고, 또 추선이랑 초청 토론회에서 여성 공천 30%를 약속하셨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회만이 아니고 정부도 특활비가 있고, 법원에도 특활비가 있고 여러 공공기관에는 다 특활비가 있는데요. 저도 국무총리 할 때 특활비를 써본 사람입니다. 대개 이제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활비를 아주 불가피한 것은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을 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은 특활비가 남용되는 일은 없어요.
영수증 첨부한다는 것도 그것도 별 의미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주 나쁘게 말하면 그 영수증을 과다하게 이제 금액을 높여서 발행하는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예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현금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것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면 전부 언제 어떻게 썼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제 그린카드를 주는데 그린카드가 아니고 무슨 카드라고 하더라? 그 화이트 카드인가 그 카드를 줍니다. 그것은 아예 거기에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놔가지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안 되고 집 근처 안 되고 주말 안 되고 뭐 다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 특활비는 아니지만 업무 추진비거든요. 그 업무 추진비도 그렇게 카드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주는 그 카드가 있어요. 그것도 담배도 안 되고 술도 안 되고 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내장돼 있어가지고 그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 특활비도 쓰는 용도를 그렇게 카드에다가 내장을 해가지고 그 카드로 쓰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요즘에 얼마나 있습니까? 꼭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은 점심값 먹고 10,000원짜리도 카드를 끊잖아요. 네, 다음 분. 같았어요. 현재 전당대 판세를 내세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일간 기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치열한 양자구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대세를 가기 위해서는 당내에서는 소통 문제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초선 의원님들도 그렇고 좀 직접 전화도 좀 받아주시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가 되시면 의원님들 전화를 좀 직접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판세는 자꾸 변하는 거라서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선거가 이제 15일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15일이면 또 무슨 변화가 올지 모르고 그 정말 정치라는 건 생물과 같아서 작은 불씨가 또 막 크게 터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판세는 조심스럽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 그건 참고적으로 이제 참고할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좀 해봅니다. 해보면 그 변화의 추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흐름은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통은 밥 잘 먹고 악수 잘하는 게 소통 아니에요. 정책 내용을 가지고 말하자면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소통이지 그 밥 잘 먹고 전화 받고 뭐 악수하고 그건 재래식 소통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그 주장도 하고 또 남의 주장이 오르면 수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소통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밥 사람이 얼마든지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30년 동안 밥 사 먹은 돈이 얼마나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두 분.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제 이 의원님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추미애 대표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좀 직접적인 그런 비판의 말을 인터뷰상에서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밝혀주실 만한 입장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주셨는데 오늘 또 소환 수사를 또 이번에 또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허위권 특검팀이라든지에 대해서 좀 밝혀주실 만한 입장이 저희가 좀 이번에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MBC 토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경수 후보가 후보로 당내에서 내정이 돼가지고 출마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그런 그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제 10시에 불출마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해갖고 날 좀 보자. 그러니까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으면서
왜 불출마를 하려고 했느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하고는 정치를 뭐 이번에 공직에 나오긴 김 지사가 처음 당선됐지만 당에서 당 생활은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격의가 없는 사이인데 좀 물어봤어요. 왜 불출마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당에 자기 얘기가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당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다. 뭐 그럴 법도 해요. 왜냐면 어렵사리 이제 겨우 국회에 한 번 됐는데 2년 만에 경남지사 나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괜히 막 거론이 되고 그러면 자기로서도 부담이 된다. 이해는 되는데 그럼 도대체 검찰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건 아닌데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그게 이제 맞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한 건 아니고 자기 보좌관이 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른 건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경수 지사한테 그렇다면 그거 갖고 불출마한다는 건 안 된다. 출마를 해야 된다. 출마를 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오히려 낫지. 불출마하면은 마치 오히려 더 뭔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마를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날 오후 4시인가 5시인가에 출마하는 쪽으로 다시 기자회견을 방향을 바꿔서 했죠. 그만큼 김 지사에 대해서 저는 각별한 애정과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 지사가 저한테까지 뭘 감추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더군다나 현직 지사를 2번씩이나 이렇게 소환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송영길 의원이 뭐 소통이 안 된다는데 송영길 의원하고 제가 송영길 의원이 초선인가 대선인가 할 적에 기재위로 가라 상임위를 국가를 알려면은 상임위를 기재위를 가서 국가 예산과 세금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원내대표한테 얘기해서 기재위로 보내주도록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서로 긴밀한 얘기를 할 정도인데 무슨 전화도 못 걸리죠. 무슨 전화를 못 걸어요. 지금도 송영길 의원이 저 만나면 그때 그렇게 어드바이스 해준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초선 때 기재위 같은 데 가서 예산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 가서 자치단체 장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산을 예결위를 88년부터 96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다 했어요. 그때 국가 재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받고. 페이퍼에 경제에 대해서 적극 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후보님께서 의도한 것 같은 댓글에 이재명 지사를 하면서 그분이 적폐가 그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이재명 지사 부치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 본인 스스로가 검찰에다가 자기에 대한 의혹 이거를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그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냥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 가지고 적폐로 규정한다라든가 탈당을 요구한다라든가 그거는 당대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당대표는 모든 당원과 당에 있는 여러 중요한 지사라든가 국회의원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게 기본 임무예요. 확실한 문제가 있기 전에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선거에 어떻게 활용해 볼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대로 당당하게 치르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이 조사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서도 보고 그래서 다들 저기 할 텐데 예,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분단 70년, 정부 수립 70년인데 분단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야가
왜곡돼 있거든요. 적폐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런데 모처럼 이제 그 희망이 보이는 것이 그 16년 가을부터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남북 관계가 지금 그 열려나가기 시작하고 있고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많이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고 그럼으로써 지역주의가 이제 많이 완화되는 그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한국 현대 사회 70년 사회에서 가장 좋은 이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정치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왔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이 민주당이 책임지고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시작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제가 아주 진지하고도 열심히 임해서 꼭 당선돼서 그런 기회를 살리도록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